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추림입니다. 자, 투명인간이나 순간이동, 그리고 장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건 아니더라도요. 직장인을 위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시겠나요? SNS에 투표 후보로 올라온 능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지각 무효화 초능력, 지각한 사실을 이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좋네요. 그리고 논리 마이크, 아무 말이나 뱉어도 논리 정연한 아이디어로 변신을 시켜준다든지, 또 커피 화수분, 커피를 잡기만 해도 원하는 커피가 바로 생겨나는 그런 능력인 거죠. 이 정도면 정말 꽤 대단한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미래 가치가 좀 높은 투자처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는 그런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런 초능력은 없지만 그런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바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문 활짝 열어주실 분입니다. IM 부동산 연구소 조찬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저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통장 잔고를 빵 터뜨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아나운서님께서 재미있는 멘트를 하셔서 말씀 한마디 더 보태봤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될 건지, 과연 내가 집을 언제 팔아야 될 건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내가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치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통장 잔고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대표님. 그런데 통장 잔고를 뻥튀기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저에겐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구안을 길러야 됩니다. 바로 또 전문가 또는 멘토와 함께 길러야 될 텐데요. 이렇게 멘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세미나를 테마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나 소액 투자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정말 좋은 지역에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처가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이나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해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면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본다면 정말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세미나 꼭 참석 신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담에 앞서서 오늘 인기 급상승 뉴스 또 한번 가져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대표님?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 이제 공시가격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에 또 과세 표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 같아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장학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과세하는 기준이라든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표로 산정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은 사실 과세를 할 때는 좀 낮은 게 좋겠고 또 여담이지만 재개발 지역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시가격이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참 상반된 그런 입장에 놓여질 수가 있는데 이런 집들의 과세 표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지난 정권 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실화를 포박을 하면서 많이 올렸죠. 그래서 특히나 서울 주요 상급지에 계신 분들 한 채를 갖고 계시거나 한 채에다가 조그만 빌라를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이제 주택의
좀 공시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세 표준 자체가 높아져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다주택자의 중과까지 이제 맞았기 때문에 보통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시던 분이 뭐 한 3천만 원, 뭐 3,500만 원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곡소리가 났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난 정부 때 2020년 11월에 발표가 돼가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좀 브레이크가 걸렸죠.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탄원서를 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현실화 계획이 이행이 된다면 물론 세수 확보는 되겠지만 국민 경제에 상당한 좀 가중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증가율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뭐 최근에 2년 동안은 조금 이제 인위적으로 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좀 낮춰준 그런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그런 재산세 비율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지난번에 현실화 계획보다는 상당히 좀 더 낮은 폭의 확대 방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국에서도 역시나 이제 거시 건전성 관리를 해서 강화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또 여러 가지의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워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규제를 하는 것이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를 해서 일단 뭐 수요 자체를 좀 틀어막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많은 대출 규제가 또 있었겠죠. 가계대출 총량제라든가 중도금 대출이 축소가 된다든가 뭐 잔금 이주비 등 집단 대출이 강화가 되고요. LTV 한도 축소, 뭐 DTI 강화, DSR을 신규로 도입을 했죠. 또 눈에 띄는 것들은 10억 원대 초과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이 뭐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서울 주요 상급지 강남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진입을 할 수가 있으셨고요. 그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초래가 됐던 상황도 좀 경험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 대책이 시행이 되고 나서 금리 여파에 대한 충격 때문에 고금리 시장을 경험을 하면서 소위 말해 영끌적 분들이죠. 영끌적 분들이 대출 비용이 높은 이런 집들을 매매를 하셨는데 강남 지역은 아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서 이 지역의 대출 부담이 높았던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았던 이런 분들은 금리 여파 때문에 힘들어졌고 오히려 서울주 상급지는 대출을 안 받고 사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 여파를 크게 받지 않았던 이런 양상도 경험을 하셨었습니다. 결국은요.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고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대출 금리가 25% 하락하면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오르더라. 결국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요.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구나.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의 편차가 커졌고요. 현금 비중이 많은 주택 진입 지역이 있고 또 대출 비중이 높은 진입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금리 때문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대출 비중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가장 또 데미지를 입는 분들은 실수요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출이 규제가 가면 결국은요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매매를 못하고 시장 참여를 못하니까 전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고금리 시장 때 많은 임대인분들이 반전세로 전환들을 하셨고 시장 상황에 만족할 만한 전세 물량이 공급이 적고요. 이 기존에 있는 전세 물량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양상인데요. 결국은 전세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게 대출 규제가 있다면 매매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결국은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세가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은 또 투자자들이 많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에 또 서울 경기권에 전국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할 것은 좀 아니고 지역별로 좀 편차를 둘 필요도 사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은 좀 이렇게 모든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하실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이렇게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가와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 규제도 하나둘씩 다시금 옥죄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매매를 못하게 돼서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못하게 돼서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이 또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나 상황들도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좀 다양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세미나 자리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항상 화면 하단에 번호와 문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부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해볼게요. 오늘은 문자로 한번 문 열어보겠습니다. 0750님이 보내주신 문자 읽어볼게요. 저는 화곡동에 전세로 살다가 2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화곡동 354번지 쪽인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이 지역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화곡동에 이제 2년 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화곡동 354번지를 매입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지역 화곡동의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분석해 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지금 화곡동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곡동 354번지 쪽이면은 신원 IC 인근에 있는 까치산역 이쪽이 354번지일 거예요.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여기 화곡동 지역은 저밀도 지구겠죠. 빌라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고금리 시장에 전세를 버티지 못하고 또 많은 또 뭐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초래가 됐던 대표적인 지역이긴 하지만 일단 금리가 또 완화가 되면서 전세가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화곡동 시장에서도 또 새롭게 많은 수요자들이 전세로 좀 들어가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지금 있는데요. 지도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펼쳐 보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거주 여건이 좋은데 일단 대표적인 집중도가 좀 다른 지역이 있어서 지도를 좀 넓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편집도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면 일단 목동으로 대표되는 주거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동이죠. 이 동네는 학군으로나 집값으로나 이쪽 강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목동인데 그럼 주거 집중도가 이쪽이 높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선호도도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통 집중도를 볼까요? 9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한강변을 따라서 강서의 가양동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강남으로 출근하는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화곡동 지역은요. 이쪽에 있는데 까치산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 쪽은 대표적인 저밀도 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5호선을 끼고 있지만 5호선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가 광화문으로 올라갔다가 좀 이동 거리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호선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다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역은 잘 보시면 일단 1순위가 주거 집중도가 목동이 높고 교통 집중도가 이게 한강변이 높다고 한다면 그 다음 지역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또 지역 간의 단절을 초래했던 그런 게 있겠죠. 바로 고속도로일 것 같아요. 이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물론
일단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국회대로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상습 정체구역이면서 차량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창문을 열고 살기 아주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소음과 매연과 그리고 차량 이동량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고속도로 때문에 지역 간의 단절이 초래가 됐죠.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국회대로에서 더 멀리 떨어진 쪽으로 이게 주거에 많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집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목동에서부터 신정 뉴타운까지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형성이 됐는데, 이쪽 지역은 빌라촌이고 단독과 다가구 상가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다는 개발이 좀 진행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이 집 자체는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새롭게 아파트가 될 만한 기대감은 높은데, 그러면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주변 환경의 변화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국회대로가 지하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상이 공원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원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변으로 지금 현재 공업사라든가 일단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린 그런 상가들, 공업사 철물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공원화가 된다면 이 지역은 기피 시설이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주변에 저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집중도 자체가 달라질 거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도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좀 지우고 항공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사진을 좀 보면요. 이쪽 자체가 아주 일단 개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항공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필요하지만 상당히 지역 간의 단절을 초래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보는 차원에서 주거 환경이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찾는 고속도로가 여기 있어요. 신원 IC가 있고 들어가서 지역 간의 단절을 초래하는 이 고속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목동을 향해서 이쪽으로 가 있는 이 고속도로가 일단은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안 됐었죠. 지역을 단절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마치 청계천이 개발이 되면서 지역 간에 뭔가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지역이 바뀌어갔던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때, 이 지역에 갖는 그런 지역의 기대치도 사뭇 다르게 지금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는 거 잘하셨다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위치 자체가 이제 모아타운 추진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지역 간의 단절을 초래해왔던 이 고속도로 주변에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제 여기가 좀 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나 봐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저희는 다음 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376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직장인이고요. 결혼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고 3억 원 전후로 이제 자금을 확보 중에 있는데요. 세 곳이 궁금하신가 봐요. 의정부의 20평대, 도봉구의 10평형 아파트, 그리고 장한평 인근 빌라를 매수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곳 중에 어디가 가장 나을지 아무래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쪽을 좀 선택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좋으실까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0평대 네, 의정부. 아파트, 의정부고요. 의정부의 20평대 아파트. 그리고 도봉구의 10평대. 금액대 아무래도 평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근 직장이 어디실까? 이게 직장 근처로 해서 도봉구에 서울로 일단은 빌라 맞나요? 네, 장한평 인근 장한평. 빌라에 인근의 빌라. 뭘 사는 게 좋을까? 1번 의정부, 2번 도봉구, 3번 장안평. 그리고 결론, 금액은 네. 3억 원 전후 아, 자금 3억대 확보라고 전후.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네요. 대출을 받고 3억 원 전후 네. 자금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결론을 일단 3번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번 볼까요? 주거 만족도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주거 만족도는 아무래도 20평대 아파트니까 의정부 아파트에 한 3점 정도로 지금 주고 싶고요. 근데 평수를 보니까 도봉구에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좋은데 10평대니까 너무 좀 면적이 좀 적죠, 그죠? 그래서 장안평의 빌라가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만큼 비슷한 평형이 나올 수가 있다면 적어도 뭐 최소 2룸 정도 이상 되는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주거 만족도를 2점 정도를 주고 싶고요. 도봉구는 1점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거 만족도 다음에는 교통일 것 같거든요.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장안평 쪽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이쪽에 점수를 좀 높게 줄 수가 있어서 3점을 좀 주고 싶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다음은 도봉구가 될 거니까 도봉구가 2점, 의정부를 1점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매입하는 의미잖아요. 매입하는 개념이에요. 집을 사는데 그러면 어디가 더 집값이 올라갈까? 요거는 단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의정부 안에서도 뭐 GTX 역사 근처라든가 뭐 도봉구 안에서도 업무타원의 접근성이 좋다던가 이런 데들은 뭐 가격이 싼데 가격이 상승하면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도 아무래도 경기권과 서울의 차이도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1번과 2번은 아파트니까 그러면 재건축을 기대하고 들어가 있는 아파트라면 또 가치 상승의 기대치가 있을 수 있어도 이 장안평에 있는 빌라 그런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개발 가능성 내지 또 투자 기대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이 장안평 빌라가 뭐 비슷비슷하게 수익이 날 만한 상황과 입지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완전히 상품이 바뀌는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장안평 빌라 쪽에 조금 더 줄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개발 압력이나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 개발 가능성은 배제하고라도 장안평 빌라가 주거 만족도나 교통은 제일 점수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번 숫자를 매겨봤고요. 그렇다면 장안평 빌라 쪽으로 가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장안평에서 어디를 가야 되겠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지도를 좀 올려보고요. 지도를 좀 확대해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먼저 어디 지역을 보여주실 건가요? 장안평역 옆에 네. 상당히 노후도가 충족돼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바로 용답동인데 일단 이 상태에서 갈게요. 네. 용답동 지역은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상습 침수 구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됐지만 청계 리버뷰 자이가 입주를 하고 나면 이 지역도 드디어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품고 있는 단지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역은 서울시에서 정말 흔치 않은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인데 한 노후도가 90% 정도였어요. 지금은 신축 빌라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한 86% 정도로 떨어졌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노후도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40년 넘어가는 주택의 비율이 50%가 된다. 그러면서 30년에서 40년 정도 이상 되는 주택이 한 5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30에서 40년 정도 되는 집들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요 정도만 보더라도 거의 77%고요. 이렇게 해서 상당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열악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지금은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가 25%가 넘어서 지금은 이제 보류가 되고 진행이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론이 될 건데 여기 지역은 청계자이가 입주를 하고 나면 일단 여기에 상당한 기대치가 생길 것 같아요. 왜? 나도 똑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조그만 상가주택이나 단독을 갖고 있는데 옆에는 보상 얼마를 받았대더라. 얼마를 받고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얼마가 됐더라. 이런 것들이 기대 심리가 왜? 마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이런 심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주거 환경이 정비되는 개발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데 마침 장안평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 만족도도 좋고 일단 집에 컨디션이 좋은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연차가 몇 년 안 되는 그런 집을 산다면 거주하는 동안에 주거 만족도도 좋고 나중에 또 개발이 되고 나면 평가 금액도 만족할 만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용답동 지역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서 직주 근접을 가능하게 하는 왜 그 강동구 천호동 지역의 한강변 지역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저평가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가 일단 이렇게 좀 옮겨볼까요? 장안평역까지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있으면서요. 강동구 안에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 고덕동에는 아파트가 이제는 20억을 찍은 동네가 됐고요. 뉴타운이었다가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정비 사업이 안 됐던 지역.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장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쪽에 있는 주민분들도 우리가 이 정도 입지에 이제 고덕동의 아파트가 20억을 찍는 걸 봤기 때문에 이쪽에 갖고 있는 소유자분들도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도 또한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한강변의 평지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용답동 지역이나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를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3억대 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꼭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내가 거주도 해결하고 투자도 만족하게 할 만한 플랜 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의정부 아파트나 도봉구 아파트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입지 접근 시간에 개발 기대감이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문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역으로도 상담을 좀 도와드렸다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의정부와 도봉구, 장안평 중에 고민이신데 대표님께서는 일단 장안평 빌라가 아무래도 개발 가능성이 좀 가장 크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교통이나 주거 만족도 면에서도 장안평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장안평 지역 자체가 노후도가 좀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장안평 인근에 개발 압력 높은 곳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주변에 또 임장도 잘 다녀보신 후에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02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헬리오시티에 109제곱미터 타입 거주 중에 있습니다. 매도 후에 장미 2차로 좀 갈아탈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헬리오시티에서 장미로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옮기시는 게 나으실까요, 대표님? 고민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헬리오시티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 많죠. 9,500세대나 되니까 이 아파트와 더불어서 올림픽 파크포레인이 입주를 할 거니까 이쪽 지역을 견인하는 대장 아파트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질문이 그거 같아요. 좀 더 미래 가치에 비중을 좀 두고 싶은 그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갈아타는 거 찬성 의견을 우선 드리겠고요. 헬리오시티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좀 넓게 봐야 되겠네요. 여기 헬리오시티에서 장미 아파트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갈아타는데 일단 가능하시다면 갈아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건물의 컨디션, 주거 만족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 건물의 컨디션은 당연히
헬리오시티가 장미 아파트보다는 높죠. 장미 아파트. 여기가 한 4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헬리오시티는 7년 차 정도 되니까 건물의 컨디션, 주거 만족도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은 어떨까요? 헬리오시티 최근에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23억대 이렇게 좀 형성이 좀 될 것 같아요. 가격은 23억 선 정도 될 것 같고 이 장미 아파트는요 23억 선 플러스 지금 현재 분위기가 플러스 알파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근데 잘 보시면요 건물이 더 좋아요. 당장 실거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헬리오시티가 너무 좋은 아파트 맞죠. 일단 뭐 자녀들 키우기에도 새 아파트가 더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였을 때 집값이 얼마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만 고민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컨디션이 좋은데 23억 선이고 집이 오래됐는데 23억짜리도 이제 많지 않고 24억, 25억 이 정도의 가격이 좀 형성이 돼 있다면 그런데 이 아파트는 뭐 아시겠지만 건축 심의가 좀 떨어졌고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층수가요. 이 헬리오시티는 결국은 35층 규제를 받은 아파트죠. 그런데 장미 아파트는 49층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35층 규제를 받은 아파트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35층 규제는 그럼 또 뭘까요? 이렇게 서울시내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의 중턱 이렇게 보니까 한 해발 고도가 110m 정도가 되고요. 이 110m를 충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35층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35층 이상을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건축 제한이 있었죠. 층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최근에 뭐 작년에 입주했던 레미안 원베일리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헬리오시티라든가 올림픽파크 포레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너무 좋은 아파트 맞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35층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단조롭다고 할까요? 이런 아파트의 분위기라면 이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9층 올라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전체 단지의 한 70% 정도가 한강을 조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아파트이고요. 단지 전체의 녹지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려고 만들어지는 아파트이고요. 그러면서 중첩 경관을 적용한다고 하죠. 아파트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한 20층 정도가 올라가고 뒤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층수를 올려서 중첩 경관을 적용을 하게 되니까 앞쪽에 있는 아파트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전체 세대의 한 70% 정도가 나오더라. 그렇다면 왜 예전에는 한강 프리미엄이 기본 5억 정도는 붙었을 거고요. 지금은 한강 프리미엄이 한 10억 이상이 붙게 되거든요. 장미 아파트의 조합원분들은 거의 60에서 70% 정도의 조합원분들이 한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현실화가 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질 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 우리가 23억 선에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겠지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비중을 실어주면서 더 높은 기대치를 현실화할 수 있다면 가능하시다고 하다면 제가 볼 때는 한강변에 있는 입지가 너무 좋은 이쪽에 잠시주공 5단지와 더불어서 아주 잠시를 대표하는 한강변 아파트로 거듭날 이런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는 거 저는 찬성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현장 가보시고 또 주인분이 거주하셔갖고 리모델링이 좀 잘 되는 아파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를 잘 고르신다면 아주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는 전제하에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일단 장미 아파트는 건축 심의도 낮고 또 49층까지도 올라가고 한강변을 바라보는 부분까지 또 참고를 해보시고 임장도 나가보신 다음에 현명하게 또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또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16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흑석 한강 센트레빌 1차
33평형에 2011년에 분양을 받아서 5년 거주 후에 지금은 임대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매도하고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현대 한강 아파트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분도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흑석 한강 센트레 빌에서 이촌동에 있는 현대 한강으로 가시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흑석 한강 좋은 아파트 맞죠. 일단 반포 접근성이 너무 좋고 주변에 녹지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 제가 찾아봤고요. 이 아파트에서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결국은 지도를 조금 위로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단 갈아타는 거 찬성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용산으로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흑석한강 센트레빌에서 용산으로 가시는데 여기 현대한강 아파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고려하셨던 것들이 뭐 대단지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 흑석 한강 센트레빌이 뭐 이렇게 대단지는 아니지만 주변에가 흑석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이 그러면서 9호선역이 새로 개통이 되면서 흑석동의 위상이 아주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맞고요. 여기 아파트가 근데 보유하시면서 가격도 조금 올랐던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으실 텐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한강 아파트가 갖는 시사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컨디션이 좋고 여기는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건 주변 환경의 변화. 근데 주변 환경의 변화가 아주 기대치가 높다는 거겠죠.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변 여건이 그래 썩 좋지는 않아요. 일단 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철길을 끼고 있고 뭔가 섬같이 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런데 국제의무지구가 다 아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주변 여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내 아파트는 그대로 있어도 가치 상승이 많이 일어날 건데요. 물론 이 지상철도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작년 11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장기 플래닝인 해도 국제의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철길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호흡을 놓고 봤을 때 주변의 지역을 단절시키는 효소, 왜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철길은 더더군다나 또 시끄럽고 또 지역을 또 확연하게 단절을 시키고 있으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데 이게 없어지게 된다면 이게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뭐 연안에 도래해서 뭔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전에도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국제업무지구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해야 되는데 이 현대한강 아파트를 끼고 있는 것 뒤쪽에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쪽으로 해서 업무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어떤 형태로든 정비는 돼야 됩니다. 밑으로 강변북로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좁고요. 그렇다면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개발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통합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더라도 더 좋은 형태로 일단은 개발에 대한 그림은 조합원들이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현대한강 아파트 자체 개발보다 이 주변의 여건이 아주 월등하게 좋아질 그런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석동은 완성형의 도시라면 안정적으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도시라면 이 지역의 용산에 있는 지역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맞겠죠. 왜냐하면 주변의 정비 사업이 이렇다기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으로 또 더 많은 수익을 내길 원하신다면 갈아타는 쪽으로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석동보다는 이촌동 쪽으로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지도와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성공적인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726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 거주 중에 있습니다. 성남 쪽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재개발 지역 빌라 근생 투자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대지 지분 몇 평 이상을 사야 현금 청산이 안 되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대지 지분 몇 평이 이상이어야지 현금 청산이 안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남 지역으로 옮기시게 된 거죠? 네, 성남 네. 쪽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셔서 재개발 그쪽 지역을 보시는 것 같죠? 네. 일단 질문 자체에 조금 이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는 성남 쪽으로 지금 옮겨오고 싶으신 건데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메모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분양 대상자가 되려면 도정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조합원이 됐는데 분양 대상자가 되려면 각 시군구의 조례가 중요하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시의 조례가 중요하고 또 성남이니까 성남은 성남의 조례가 중요해집니다. 결국은. 그리고 근생 빌라 투자 여부도 여쭤보셨어요. 네네. 그것도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질문 중에서 대지 지분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뭐 현금 청산이 안 되냐, 이거는 틀린 말씀이고요. 주택을 갖고 있어야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주택이면 대지 지분이 없어도 대지 지분이 한 평이어도 대지 한 평에가 집을 갖고 있거나 대지 지분은 하나도 없는데 집을 갖고 있어도 분양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대지 지분이 중요해지는 건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할 때 문제지 분양 대상자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작아도 주택이면 일단 우선은 된다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리고 근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생 빌라도 입주권이 나오냐? 그럼 그래서 도정법을 좀 한번 적어 볼 건데 분양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택이거나 뭐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 세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생을 갖고 있어도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분양가 있죠. 분양가의 추산액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권리가액이 높게 나와야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권리가액이 분양가 추산액보다 더 높게 나오면 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3번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여기 뭐 예전에 도정법의 25조 1항에 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어도 일단 입주권을 줬거든요. 이 조례가 2008년에 개정이 됐죠. 7월 30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 줬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근생 쪼개기가 상당히 성행했던 곳이 용산입니다. 용산에 보면은 근생 지분 쪼개기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도성 생활주택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근생 쪼개기를 했고요. 도정법의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이제 근생 자체는 주거용으로 쓰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러면 사실상의 주거용의 기준은 뭐냐? 뭐 집 안에 상가는 보통은 복도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집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또 주방 시설, 싱크대 시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거용으로도 침대가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주거용으로 사실상으로 써가지고 입주권들을 받는데 이게 2008년 7월 30일 이후로는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근생을 갖고 있으면서 입주권을 받으려면 전세대가 무주택을 유지를 해라. 이렇게 구역 지정부터 나중에 분양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분양할 때까지는 무주택을 전세대가 유지를 해야지 입주권을 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이 되니까
2011년에 5월 6일 날 또 추가 내용이 들어갑니다. 별도의 조항으로 또 추가가 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분양 대상자였는데 사실상의 의미는 상가나 사무실도 주택으로 쓰면 좋다. 근데 이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실상이라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만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이후로는 그래서 근생은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요 3번에 의해서 권리가액이 좀 높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합 건물 형태로 돼 있는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 지역이 좀 관심이 있으신 건데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그 전에 이런 조례가 없었죠. 없어가지고 새롭게 내용이 추가가 된 게 2020년입니다. 2020년에 12월 27일, 9월 28일 날 개정이 되면서 실제 시행이 된 건 90일 이후라서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시행된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입주권을 주게 된다.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성남시는 또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 기준입니다. 권리가액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감정평가를 하죠. 그러면 각 지역마다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이 높은 곳, 왜 비례율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도 권리가액을 곱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 기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갖고 와서 하다가 2020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거는 이제 성남시의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 권리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는 감정가가 일단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의 분양가, 최소 평수의 분양가보다 내 집의 감정가가 높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심히 보고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감정가가 높지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추가로 매입을 해갖고 두 개 세개를 합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조합 설립된 데들이 많아요. 뭐 산성구역이라던가 뭐 여러 다른 몇 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생 조합원들이 다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날짜 이후로 새롭게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데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비사업이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생조합원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전에는 조합 정관에다가 근생조합원이 입주권을 허용한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남에서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안 되게 됐다.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면 그래서 최소 분양가가 일단 뭐 25평 기준으로 어떤 구역이 뭐 한 5억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세대를 조합원 분양가를 한 2억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2억 한 뭐 5천 정도의 근생의 감정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한 채라도 이렇게 분양가가 이렇게 2억 정도 되니까 분양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정비사업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잘 찾아보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주택을 사시면 좋겠지만 정말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뭐 근생을 사고 싶으시다면 이런 조례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셔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죠.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이래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멘토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세미나 참석해 보시거나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궁금하신 분들 02-2638-3961번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